스픽스 대구가 큰일 했습니다. 박수 보내드리고요. 스픽스 대구가 단독 보도한 이분이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골프 치셨답니다. 15일 오후 1시쯤 80cc입니다. 서 있는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이라고 보여지나요? 실제 그런가요? 요 서 있는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인지 제가 미처 확인 못하고 들어왔는데 스픽스 대구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15일 오후 1시에 그렇습니다. 15일이라고 하면 그저께입니다. 토요일. 물론 대구에 수해로 인해 피해자가 뭐 실제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감론을 우리가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한 분이 사망하신 그 기사가 이미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대구시가 우리는 할 거 다 했는데 그분이 뭐 펜스를 넘어가서 돌아가셨네 만회하고 있거든요. 다 떠나서요. 지금 전국적으로 수해가 이렇게 발생했고 공직자의 태도 근데 주말은 자유라면서 프라이버시권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자 그 영상도 웃기시는데 보고 올게요. 기가 차서 웃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적절한 터승이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골프를 치는 건 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그런 터집 잡지 마세요. 그거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그걸 갖다가 뭘 터집 잡았다고 볼 때처럼 던져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지 내가 모르겠네. 그러면 15일 날은 많은 대차가 있습니다.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예?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 기자분들은 주말에 그럼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옵니까? 그럼 왜 그래? 그리고 관용차 이야기하는데 개인 활동하는데 관용차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차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갖다가 꼭 권위주의 시대 정신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세요. 핵가의 소리 하고. 자,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밀리커피님, 학평파님, 인간의 근본이 안 되어 있다. KHR님, 전쟁 나도 주말에 푹 쉬시길. 저는 그냥 평생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뭐 대구시장이면 고위공직자죠. 그리고 지금 아까 질문 주셨으니까 언론사요? 언론사들 기자들 호출 받으면 주말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고운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아무튼 뭐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근데 무슨 뭐 권위주의 시대라는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뭔가 좀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니 정치를 은퇴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예전에 그 총명함이나 이런 게 사라졌잖아요. 아니, 주말은 자유라고 하시는데 아니 대구시장을 그만해야지 이 정도면은. 네, 저분께는 주말만 자유를 허할 게 아니라 그냥 주중에도 자유를 허해드려서 그냥 집에서 계속 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유튜브를 하시라니까 홍카콜라는 하세요. 그냥 제가 요것만 집에서. 얘기할게요. 요것만. 제가 팩트인데 총명하지 않았어요. 2006년 3월 5일에 우리 존경하는 홍준표 당시 의원께서 수해 골프로 무리를 입은 이제 이해찬 전 총리죠. 그분께 이해찬 최연이 동반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뱉어놓은 말에 본인이 다 그래서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 이틀 만에 사퇴했으면 3일절에 골프 쳤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사퇴해야 돼요, 진짜. 그래 그럼 사퇴해야지 같은 논리라면. 사퇴하겠어요. 사퇴 안 하겠죠. 그리고 저는 자유라는 얘기도요. 정말 윤석열 정부와 이게 DNA가 똑같다고 보는 게 이게 약간 검사 DNA 같거든요. 홍준표 시장도 검사 출신인데 이 검사들은 다 지들만 오라. 다 자기만 선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라 그러면은 자기가 말하는 자유는 헌법 가치에 맞는 자유고 남들이 얘기하는 자유는 다 탄압받아야 될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 내로남불적인 사고방식을 어떻게 깨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도 주말은 자유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를 들게요. 전현희 위원장이 출근 조금 늦었다 그래가지고 기관장에 대해서 그 난리를 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관장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4시간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런 지자체장이나 이렇게 한 권역을 이제 관할하는 분들은 어떤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24시간이 사실은 집무실이고 그거기 때문에 사실 출퇴근에 대한 저는 개념도 없다고 보거든요. 어디든 늘 상시 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지금 홍준표 시장 말로 하면은 주말에는 보고도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토일은 산불나도 보고하면 안 돼요. 자유고 프라이버시니까. 어디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태원 참사가 나는 겁니다. 토요일 날 나고 주말에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가지고서
무슨 권위주의를 들먹여요. 전 진짜 이 홍 시장님은 이제 국어도 이제 안 통한다. 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제가 볼 때는 이건 예견된 일이라고 심각한 봐요. 거.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볼 때 대구는 그 전쟁 국가화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스픽스가 계속 했었습니다만 아니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를 개인적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대구시에 들어온 언론들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퇴출시킨다거나 아니면 지원 안 해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왕. 지금. 반복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법이야. 제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말하면 그게 사실이야. 아니 주말이잖아. 비도 안 왔잖아. 골프 칠 수 있잖아. 비가 왔으니까 중간에 내가 그만두고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사고방식이 있고 왕이 그렇게 했죠. 왕이요. 근데 간관들이 문제 제기하면 마음대로 못했어요. 간관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왕이 안 되는가라고 돌아서기라도 하고 얘기라도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대구에는 이 홍 시장의 이런 말 한마디에 대해서 누구도 예를 들면 반론을 제기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1년 동안 확인한 거예요. 1년이 넘게.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기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중앙에 올라와서 저렇게 얘기했을까? 아마 제가 볼 때 대구니까 저런 일이 벌었을 까 생각이 아니 들긴 근데 한데 저기 있는 기자님들한테 전 진짜 유감인 게 홍 시장이 저런 식으로 말하면요 면전에서 들이받아야 되거든요. 아니 주말에는 재난재해 안 일어납니까? 면전에서 들이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네. 저 이제 근데 좀 답답합니다. 그 그거는 또 정말로. 예의 바르신 분들이 무슨 예의예요, 그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건 예의가 아니죠. 저렇게 침묵하는 건 저는 언론인의 기본 사명을 저는 잊었다고 봐요. 아니 저런 식으로 취재원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으로 나오는데 왜 그걸 가만히 있어? 면전에서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고소고발하잖아요. 당할 각오라고 해야죠 그러면. 뒤통수인가?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익 저 같은 평론가인데. 가만히 안 있죠. 저는 뭐 홍준표 시장에게 뭐 저는 뭐 어려운 부탁 안 하고요. 앞으로는 홍 시장님도 이제 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나오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홍 시장님이 나중에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나오시면은 경선 선거 운동을 평일 낮에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말 하지 마시고. 주말에 자유라. 네, 공평하게. 네, 평일 그때는 낮에만. 또 바뀝니다. 자유의 개념 싹 바뀝니다. 그때는 또. 맞다. 그 정치인은 항상 국민의 옆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요즘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잊어버린 게 있는데 사실 아직도 한국의 지역주의 정치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정치적 독점이잖아요. 정치적 독점이고 정치적 동종교배잖아요. 견제 세력이 존재하지 않나. 우리 유전적으로도 뭡니까? 동종교배를 계속하면 유전적으로 퇴행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 뭐 합수부르크 왕가 이런 데 주걱턱 이렇게 해서 인류학적으로 스스로 멸망해 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정치 퇴행 중에 하나가 새로운 세력들과 섞이지 않고 새로운 사고가 섞이지 않고 엘리트가 새롭게 충원되지 않고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 홍준표 시장 옛날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제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전 사실 뭐 정치인 홍준표가 아니라 인간 홍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일단 홍준표 시장님이 이거 글이든 인터넷에는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서민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발 좀 골프 때문에 앞으로 그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서민의 아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얘기 들고 싶냐면은 홍준표 시장님께 요즘에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홍준표 시장님이 살고 계신 그 잠실 아시아 선촌 아파트가 송파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거든요. 그거 대구에 안 사세요? 대구 왜 사세요? 서울 사시지. 대구 시장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 갖고 계신 이제 잠실 아시아 선촌 아파트가 축 안전진단 통과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건축 진행될. 와, 그러니까 이래저래 기분이 좋으세요. 엄청 오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기분 좋으니까 티셔츠 잘 맞았겠다. 그게 웃으면 안 그거 되는데. 기념으로 골프 치러 가셨나 주말에? 아니 저희 뭐 스픽스 대구가 아주 열일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게 스픽스 대구가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스픽스 대구가 단독 취재했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거고요. 그리고 잘하셨네 이번에 진짜.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예전에는 홍준표 시장님 빨리 은퇴하시고 홍카콜라 TV나 계속 하셔라. 유튜버가 제일 잘 어울려요. 제가 유튜버는 볼 때. 하셔라. 그러면 잘하실 것 아마 같아요. 100만이 아니라 200만도 갈 수 있을 거다. 진성호 보수 그 유튜버. 그럼요. 그냥 바로 이길 수 잘하실 있다라고 얘기 들어서 유튜버 개인 자격으로 뭐 골프 매일 치고 치시고. 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국민도 좋고. 유튜버도 하시면서 요즘에는 또 그 골프 유튜버라고 많이 있잖아요. 김구라 씨가 하는 그 뻐꾸기 골프 TV가 굉장히 제일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 그냥 홍준표의 뭐 올빼미 골프 TV 이런 거 하나 만드셔가지고 24시간 골프 치는 채널 하나 개설하세요. 저분이 예능감도 있고 개그감이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래. 제가 방금 하나 생각났습니다. 보통은 일본 야구 선수 오타니를 이도류라고 하잖아요. 이도류. 예, 한마디로 투수, 타자다 하는데 홍준표 시장은 유튜브계 이도류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예. 시사와 골프로 하는.
시사도 하고 곡도 같이 다니까. 매치해서 네, 이도류 유튜버계. 근데 문제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이 있어야 돼요. 유튜브 방송은 권력을 갖지 못하는 측면들이 근데 분명히 요즘 있어서 유튜버들도 권력을 많이 갖습니다. 아니야,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야, 내가 쟤를 자르고 쟤를 새로 올리고 이런 재미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이 이번에 자기 비서관들 다 차관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보이잖아요. 작동하는 게. 이게 권력 노름이거든요. 권력 노름인데 유튜브는 권력 노름이 아니라 비판을 하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재미없다는 거 알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시장은 예전에 배현진 그러니까 현 의원, 배현진 의원이 MBC 관두고 배현진 의원하고 둘이서 할 때도 재밌게 하셨어요. 그러면 뭐 더 잘하실 수 있겠네요. 유쾌하신 분이에요. 유쾌하신 분. 그래요. 뭐 저희가 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정계 은퇴하시고 골프 치시고 유튜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취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맨정신에 방송하고 있는데요. 열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열받을만 합니다. 저만 좀 취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술을 먹고 있어가지고. 예, 저희도 같이 먹고 있는데 저희도 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화난 얘기를 이어가야 될 텐데 더 있으니까 이보다 화날 수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 명품 논란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요즘 저는요 국민들께서 거의 혈압 참기 챌린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혈압이 그래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저 혈압약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 혈압약 이거 다 보편 지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보통은 목요일 날 나왔는데 저를 갑자기 오늘 부르시더라고요. 마침 제가 이제 그 근처에 있어서 왔는데 병강세 끝나시고. 그러니까 보니까 저를 왜 불렀을까 하다가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예.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자칭 김건희 전문가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자칭 전문가이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남의 와이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참 연구를 한 몇 년 하신 거예요? 기간이 한 단기 속성으로 압축적 단기로. 압축적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우리 공희준의 정세 분석을 또 들어가서 들어보시면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공희준 평론가만의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인간 김건희를 분석하시죠? 예 그렇죠. 어쨌든 이번 명품 논란은 오늘자로 전 진짜 나 진짜 너무 이제 지친다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 해명을 안 하는 이유가 이미 정쟁에 있는 사안이므로 해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해명 백지화네. 안 하겠다 이것도 백지화. 정쟁에 있는 대한민국이 언제 정쟁을 안 했던 나라였습니까? 항상 모든 사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항상 정쟁하지. 그럼 여야가 싸우면 대통령실은 일을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되겠네. 국민의힘도 정쟁 많이 했어요 야당일 때. 제가 알기로는 역대 보수 정부는 국가안보를 가장 중시했거든요. 아무튼 외면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는 어떤 게 특징이냐면은 영부인 안보를 국가안보에 우선순위 놓는 것 같아. 영부인 지키는 게 최고입니다. 언터처블이라니까요. 진짜. 영부인 안보가 근데 괜찮아요. 최고인데. 또 계속 물어보면 됩니다. 답을 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을 안 한다니까요. 끝까지 그러면. 물어보면 됩니다. 끝까지. 얘기 안 할 거라니까. 시간이 흘러갑니다. 전 끝까지 놀란 게 물어보면. 나토에 가서 나토에 간 이유가 따지고 보면 가치 동맹이라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가장 중요한 게 중국, 러시아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토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업서버로 예를 들면 간 건데 갔으면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지. 갑자기 포격행위에 놀아나가지고 가서 예를 들면 명품 뭐 눈으로 봤던 샀던 상관없이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호객행위라고 설명을 한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를 하는 그 외교의 자리에 품격에 맞게 대통령실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타고 섞어버리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그다음에 악마화한다고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언론이나 야당이나 이건 몫이에요. 아니 그 중대한 외교에서 부부가 가서 그 부부 중에 부인이 그런 행위를 한 게 언론에 드러났으면 저는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쟁화 된다고요? 그럼 언론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예를 들면 옛날 전두환 9시 땡 뉴스처럼 예를 들면 그냥 좋은 얘기만 써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고개를 안 숙여. 다른 문제는 가끔 고개 숙이는데 김건희 문제에서는 고개를 절대 숙이지 않아요. 아니 다른 문제에서 어떤 거에 고개를 숙였는지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개 숙인 적이 있었습니까?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제대로 고개 숙인 적이 없었던 한두 번 있었던 걸 제가 한두 번 있었습니까? 있었던 걸. 저는 요번에 참 어떤 거냐면 제가 일단은 그 용산 대통령실이 나사가 풀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통령에게 어떤 정확한 브리핑에 전혀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오늘 봤던 것 중에 가장 황당한 게 뭐였냐면은
저쪽 이제 한마디로 이제 보수 지지층 상대로 어떤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걸고 있냐면은 리투아니아가 후진국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투아니아 같은 후진국에서 사줬다? 네, 사조 동시에 어떤 거냐면은요. 전 어이가 그래요. 없다, 진짜. 후진국이면 당연히 인터넷 안 될 줄 알았겠죠.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딴 게 아니라 정말 영부인의 어떻게 보면 영부인이 무지하게 방심했다고 느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리투아니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오. 발틱 상국이 예. 나라가 작아서 굉장히 왜냐하면 발전돼 저기 있어요. 이를테면은 리투아니아와 가까운 데 있는 나라가 에스토니아인데 에스토니아가 세계에서 가장 블록체인 강국이에요. 한마디로 전자정부의 저 블록체인 네, 관련 한마디로 그러니까 리투아니아를 아프리카 정도로 생각하고 막 다녔는데 거기도 인터넷 매체가 무지하게 발달한 나라인데 그냥 찍혀버린 거죠.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아까 인정 안 하고 사과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그냥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행보였다 정도로만 굳이 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누가 합니까? 근데 그 정도의 얘기를 못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무오류 의식을 계속 이제 고수하는 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여사님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그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겁니다. 오만의 반대말은 딴 게 아니라 공포심이에요. 저는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앞에서는 무지하게 오만하지만은 뒤에서 무지하게 공포심에 찌들었다고 보는 게 이거예요. 그 사람들 머리에는 딱 하나. 현재 윤석열 정권 머릿속에 있는 글자는 5글자로 딱 하나입니다. 밀리면 끝장이다. 밀리면 끝장. 끝장.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도 사과할 수 저도 없고. 요거랑 관련해서 저도 이번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 이게 이제 밀리면 죽는다 그래서 밀죽 정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밀리면 죽는 이 밀죽 정치가 밀집 정치. 정말 이게 너무 팽배해 있어요. 특히 윤석열 정부랑 뭐 야당도 똑같고 민주당 똑같고 한데 더 심한데 전 이 밀죽 정치를 좀 미랄 정치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미랄 정치는 뭐 성서에도 나오지만 땅에 심겨지면은 썩어 없어지면서 위에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성과 희생을 기초로 한 이런 책임 정치 복원 이게 미랄 정치로 전 생각이 드는데 저는요 솔직히 윤석열 정부도 1년 이렇게 지켜보면요 거의 이 사이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럼. 반성이나 사과를 할 거라는 건 이 기대 자체를 안 안 하는 하죠. 입장이고 네. 사람은 원래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바꿔 쓰는 거다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대는 안 하는데 매우 위험한 발언이 나왔어요. 아니 그 옛날에 있는 말을 저는 옮긴 거고 바꿔 쓴다라는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이 지금 김건희 여사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그 국민들의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호원들 우르르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구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이번에 칭찬을 하나 하자면은 예. 저는 과거 해명 방식으로 날리면 바이든 때처럼 저거 사진 김건희 여사 아니야 아 조작됐다 이렇게 조작됐어 안 저거 했다. 사진 픽셀 확인해야 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이 비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관계는 인정했고 다만 간 동기가 호객행위였다. 아니 그것도 신박하지 않아요? 굉장히 전 창의적인 근데 답변이라고 어쨌든 생각했는데. 저는 저 사실관계를 틀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시청각 논란은 아니었다. 아니 저게 왜 그 더 부분은 큰 좀 진일보했습니다. 더 큰 문제냐면요. 저거 한 다음에 어디 갔어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가기 직전에 대통령 부인이 예를 들면 명품관에 가서 쇼핑을 한 거예요. 그 전시가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에 대통령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엄청난 경호적인 판단과 결단을 내린 거예요. 저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그 직전에 대통령 부인이 그 내용을 몰랐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알고도 갔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내가 볼 때 개판 아닌 개판인 거죠. 이 똑같은 게 비 오는데 지금 수해 위험성이 있는데도 골프 치고 난 별 문제 없어. 또 아까 고위공직자 웃으면서 지나가고 원희룡 장관 행태 똑같은 겁니다. 다 맥락이 똑같아요. 하여튼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든 말든 나는 명품 사도 되는 귀족인 거고 나는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민중이라는 거. 민중이 우리 대한민국 민중만 민중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국민도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인류도 있는 겁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것들과는 나는 다른 사람. 나는 엘리트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선민의식 특화된 사람 이런 거기 때문에 난 명품 사도 돼. 뭐 어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딱 그 이야기인 거예요 전부 다. 그 사실은 그 제가 아마 김건희 여사에게 느끼는 실망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클 겁니다. 뭐냐면은 딴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 유일하게 그 흔히 말하는 명문가 집안 출신이 아닌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영부인이에요. 나머지는 다들 명문가 출신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김건희 여사가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권 내에서 유일하게 약간의 서민적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권에 가장 모자란 게 바로 서민적 감수성이에요.
그 모자란 거 김건희 여사가 채워줘야 되는데 어쩐 생각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자꾸만 이게 홍라이나 이부제 흉내를 내요. 저는 그게 참 그런 참 느낌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홍라이나 저는 이부제 김건희 흉내내는 여사 게. 관련해서 좀 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김건희 여사 보면 누가 떠오르는 줄 아세요? 되게 비슷한 삶을 살아온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유명하신. 그 찾기 힘든데. 저는 신정아 씨가 생각이 나요. 아. 그러니까 그 미술품 했던 것도 되게 비슷하고 그분도 학력 위조해가지고 처벌받았는데 그거 누가 수사했는 줄 아세요? 그 윤석열 검사 시절에 윤석열 검사팀이 수사를 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쉽게 알기로는 말해서 두 분이 72년생 쥐띠입니다. 아니 똑같아요. 그래서 쉽게 아, 말해서 동갑이에요, 심지어? 동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뭐 빼박인데 돋보이고 싶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벌 여부는 전 변론으로 하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기는 그런 잘못이 있으니 조용히 있겠다. 나대지 않겠다. 그 민영삼 후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대지 않겠다고. 그 얘기를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명분을 가지고 제2부속실도 없앴죠. 없애면서 이제 영부인은 이제 사실상 감추기 전략으로 갔던 건데 정권을 잡고 나니까 사실 신정아 씨랑 별반 다를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분이 영부인이 되니까 막 활동을 하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전시까지 한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국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그 선한 의도까지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나설수록 그게 정부에 도움이 됩니까? 근데 신정아 씨가 화낼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렇지. 맥락은 비슷하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 집안은 그 집안 전체가 미니 신도시처럼 땅을 갖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개발 이익들을 탐냈고 실질적으로 시전을 해서 만든 건데 신정아 씨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의 예를 들면 개인적인 것들을 위해서 한 거지만 거기는 뭐 아니, 집안이 돋보이고 싶어서 위조하고 학력한 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맥락. 근데 그분은 윤석열 검사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이제 검사와 피의자 관계로 만나가지고 완전히 수사를 당해서 처벌을 차이가 받았고. 그거네요. 한 사람은 피의자, 한 사람은 배우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신정아 씨 같은 사람도 하나의 인생이고 인격이 그분도 있을 텐데 좀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저 김건희 여사는 지금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 정도로 누구 한 인생은 지금 사회에서 거의 이제 뭐 매장 비슷하게 해서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이 동정하는 사람도 있고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김건희 여사는 본인도 인정한 거에 대해서 후보 시절에 자기는 나서지 않겠다. 조용히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 좀 불쌍하게 봐주세요. 이래가지고 표를 얻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또 김혜경 여사는 초밥 그때 그 사건이 있어서 사실 이 상계 처리가 됐죠. 사실상의 그 선거 국면에서는. 근데 딱 집권하고 나니까는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뭐 전시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는 이거 국민들 감정에는 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제2부속실은 또 왜 없앴어? 이게 안 맞는 거,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그거 혹시- 허위 사실에 의한 공포죄 걸리지 않습니까? 뭐가요? 조용히 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배우자가 아니, 근데 후보의 배우자가 아니, 그러니까 뭐 여기는 그것까지 기억 안 하긴 한다는 걸로도 어렵지만은 걸리는데 무슨 근데 어쨌든 그 기자회견을 당사에서 했던 게 다 국민들 뇌리 속에 아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명품관 다니고 또 대한민국 수해놨는데 명품관 다니고 자기 이제 본인은 전용기 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모와 사인의 그 사이에 있는 지위인데 거기서 지금 공적인 역할 안 하고서 이렇게 본인이 경호원 데리고 다니면서 명품관 다닌다? 그 국민들이 뭐 김병민 최고위원은 물건을 안 샀으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거는 아이, 진짜, 이거는 진짜 그만합시다, 이거는 진짜. 사고 안 사고의 샀겠지. 문제는 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샀겠지. 이렇게 봐요. 진짜. 아니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하진 않아요. 아, 그리고 지금 방송 보시는 신정아 선생님께서는 그 개인적으로 항의하실 거면은 신인규 대표에게 직접 항의하시라고 010-5638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원일님이신가요? 우리 박진영 평론가 컨디션이 안 좋으신지 평론이 없다고 하신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좀 차분하게 또 수해 복구 중이시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좀 침착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좀 톤 다운이 되신 것 뿐입니다. 그렇죠? 제가 좀 좀 표현이 그런데 뭐 나이에서 오는 그런 좀 우울감 이런 것도 좀 있고 있죠. 이런 이게 뭐 근데 사회적 참사라든가 이런 거 겪을 때마다 좀 감정이입이 좀 쉽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실제로 좀 저희 스픽스 최근 몇 년 좀 이태원 참사 때도 선배님이랑 방송 같이 했었는데 되게 그 어떤 분노를 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 감정적으로 좀 치달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그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병원 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세월호 때 제가 국회 의사당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세월호 가족분들이 밖에서 농성하셨잖아요. 밤 늦게까지 작업을 했었습니다. 1시, 2시까지. 맨날 울음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자식들에 대한 울음소리밖에 안 그렇죠. 들려서 앉아있는 게 거의 고통스러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분들은 옆에서 계속 서로 울고 있고 때로 서로 싸우기도 해요. 조금씩 작은 감정에도. 저도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씩 벗어나려고 그래요.
이게 너무 힘들어. 너무 되면 힘들어.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저는 아까 신윤규 대표는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사진이 조작됐다고 왜 저기 주장 못했을까 생각하다가 촬영 장소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잖아요. 한마디로 거기에 동양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못 우겼다. 동양인이 거의 없다 거기 진짜 보니까. 그러겠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 그 여러 수행원들이랑 같이 있는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그쵸, 분이 수행원들이 있으니까 저기에. 어떤 분이 뭐 이거는 그냥 저희가 잠깐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언급하는 건데 댓글 그냥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저 사진을 어떤 타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주는데 가운데 분이 천공환이냐고 누가 그러셨대요. 그래서 갑자기 진지한 분위기가 팡 터졌다고 해서 저도 보고 천공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가운데 계신 분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흰머리가 없어서 오해하지 오해하시지 머리였어? 않게끔 제가 언급 드린 거고 저는 제일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일 이제 대통령을 이제 비호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쨌든 어떻게든 한번 커버 쳐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번에도 수해 벌어지니까 또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겠다고 대통령이 어떻게 일일이 그런 현장에 내려와서 뭐 지금 해외 순방에 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갔다 와야 되는데 그 수해를 어떻게 일일이 돌보냐라는 그런 패널도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그 명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정숙 여사 건을 또 들고 나와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그렇게 많이 간 연구인이 있었냐라고 얘기하면서 뭐 재판 걸린 사안까지 언급하면서 커버를 하더라고요. 물타기. 그러니까 진짜 그만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지치는 게 이분들도 공범이에요. 나중에 어차피 분위기 달라져서 자기 공천받고 나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대통령 제일 먼저 버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방송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균형 맞춰보려고 김정숙 여사 꺼내고 맨날 눈점 흐리고 물타기 하면서 문개기 하는 게 전 진짜 질리고 이제 역겨워요. 이제 역겹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김정수 여사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김정수 여사가 잘못한 걸 김건희 여사가 잘못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근데 현직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당연히 거죠. 현직의 무게가 무거우니 하지 말라라고 예를 들면 언론에서 제기하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게 되면 그냥 수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수용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여당 패널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실루엣하고 또 예를 들면 급급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제가 그 언급하려고 했던 그분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의도 연구원 원장 박수영 씨. 박수영 씨가 또 문재인 탓이라고 했더만요.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했던데요. 이번에 수해 난 게 그거는 이제 제가 확인을 4대강? 해드리자면은 4대강 문재인 정부 때 그 재난 관련 인프라를 줄였다고 했는데 그런 그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소방 재난 안전을 지방자치 업무에서 중앙정부 업무로 복귀를 시켰고요. 예산도 20% 정도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좀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4대강 이야기도 4대강 저분 안 가보셨는 모양인데 4대강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지천에서 나고요. 4대강이 넘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대로 한 번도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아니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오늘을 살고 있고 이제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데 맨날 과거 얘기만 해가지고 뭐가 남는 게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김정숙 여사 그렇게 해가지고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비판 다 끝난 얘기인데 오늘의 잘못을 갖다가 과거를 소환해가지고 또 물타기를 하면 그런다고 정당화가 됩니까? 저는 박수영 의원 같은 분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잠깐 빌리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는 박수영 의원 같은 사람을 여의도 연구원장에 앉힌 것 자체부터가 윤석열 정권이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요. 역대로 보수 정당이 다른 건 몰라도 여론조사를 다루는 그 기관의 책임자만큼은 비주를 안 쳤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듣기 좋게 자료 마사지 하지 말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의도 연구원장 한마디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다뤄야 할 여의도 연구원장이 주류 중에서도 그냥 주류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대통령의 심기 경호 잘해서 자기 공천받는 게 유일한 목적인
사람을 앉힌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눈 감고 귀 막겠다는 그러한 대통령의 의중이 바로 저기 표시된 인사였죠. 제가 1분만 딱 이야기하고 이제 일어서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 국면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번 제일 큰 잘못을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간 겁니다. 우리 김종국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대통령이 이제 전쟁 상황이 있는 우크라이나를 갔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러시아나 중국과 국경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수준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국가 안보에 엄청난 위협적인 요소를 스스로 만들고 온 겁니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국회 상임위 왜 통해통이 빨리 열고 그다음에 운영이 열어가지고 상황 파악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왔는지 상황 파악해야 되고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의 위험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헌법적 상황에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면 이건 탄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큰 실수를 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김건희 씨의 그 뭐 명품 논란에 비난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것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정확하게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거, 법률적인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자,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사직생의 각오로 맞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대충 답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싸워요? 그러니까요. 너무 나갔고 우리가 저는 싸울 때가 아닌데. 우리 저기 박진영 평론가님 이제 가셔야 돼서 가셔야 돼요? 일단 예. 그러시구나. 민주진영 박진영을 이따 밤 11시 구독해 밤 주세요. 11시 민주진영 박진영 구독 좋아요. 구독 기대해 좋아요. 주시고 예. 예. 우크라이나는 저희가 이제 김종욱 교수님이랑 이어갈 텐데 진짜 어이없는 게 아니 왜 우리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나 그 인터뷰 워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직생 생직사. 사직생 생직사의 각오로 맞서 싸우겠다는데 뭐 물론 누구와 맞서 싸우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외교적인 수사가 있을진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뱉어버렸어 대통령이. 사직생 생직사의 각오로 맞서 싸우겠다. 러시아랑 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게 뭐 지금 정부가 무슨 뭐 정책을 그런 거 따지기 앞서가지고 기본적인 공보 라인이 무너졌어요. 저는 그래서 현재 어떤 거냐면은요. 대통령이 문자 그대로 그냥 술자리에서 막 뱉어내는 말들이 곧바로 정부 입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 술자리에서 막 뱉어내는 말들이. 근데 저는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 UAE 갔을 때도 이란이 적이라는 발언해가지고 근데 호르무즈 해협에 굉장히 위기를 고조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운회사들 막 공문까지 오고 하고 했었고 그때 그 미국 방문하기 전에도 중국과의 그 대만과의 관계까지 또 지적해가지고 당시에 또 한번 구설에 올린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가지고 전쟁 중인데 거기 가가지고 사직생 생직사를 외치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크라이나랑 뭐 연대하는 것까지 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방식, 그리고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해야죠. 근데 그 방식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위태위태한 방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이게 안보를 가지고 도박을 해서도 안 되고 안보를 가지고 쇼도해도 안 되거든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그 자이툰 부대 이라크 방문한 거 가지고도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그건 우리 부대가 파병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원수로서 군을 위로하기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했던 것이지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한 거랑은 전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핵심은 나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우군으로서 전쟁을 갖다가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실제로는. 전 그래서 야, 이 심리적 G8이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바이든이 갔고 기시다가 갔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정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참모들의 보고가 있지 않았냐. 좀 그렇지 않고 저는 해명이 안 되는 게 재건이라는 얘기는요 아무런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 휴전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지금 재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재건 기금이에요. 재건 기금이 지금 1조 달러 또는 1조 5천억 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기금을 모아야 돼요. 그럼 주로 어디 가야 되느냐? 유럽이 할 수밖에 없어요. 나토가. 나토에서 이 돈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이 돈 어떻게 모읍니까? 나라 경제도 안 좋은 상황인데. 근데 그러니까 재건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도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가가지고 협상에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어떤 회담한 다음에 대통령 이 내용도 안 나왔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나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려면 그런 기금을 내야 돼요. 대통령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재정 건전화 얘기했어요. 추경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추경도 할 수 없다. 이유는 왜? 재정이 건전화돼야 되니까. 근데 그 상황을 뻔히 알면 소위 예를 들면 재건을 위해서는 기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기금 낼 돈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내용들을 하고 있고 제렌스키가 요구한 건 뭐겠어요?
무기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무기.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주로 예를 들면. 줄 수도 없어요. 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왔잖아요. 그럼 제렌스키 입장에서는 왜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경호상으로도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경호까지 고민하고 싶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래도 국가의 원수. 아 그럴까요? 예, 근데 왜 거길 갑니까? 경호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예를 들면 우리 기자들 야 저 핸드폰 다 끄세요. 이게 이렇게 경호가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볼 땐 설명 못 할 거예요. 아마 계속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것도 저는 아마 국회 차원에서 또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물론 그 외교 동선이야 대통령실이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뭐 50번, 100번 양보해서. 근데 이 행보 자체가 출발하기 전에는 예정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현지에서 지금 조달된 계획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됐는지, 누가 하자고 했는지,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이 뭐 지금 실시간으로 막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굳이 갔어야만 했는지. 저는 대통령의 동선이 물론 저기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유연하고 융통성이 가야죠, 맞는데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건 무슨 꼭 밤무대 뛰는 사람 같아요. 왜 설명을 해줘야 설명을 돼요. 설명을 안 하시면 설명 안 하면 이상해요. 왜냐면 도저히 예측이 안 되니까 밤무대라는 게 뭐 부르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외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딱 드리자면은 이 너무 외교에 대한 이 복잡한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너무 단순화해서 생각하는 것 같고, 깊은 고민과 이 안보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이 그냥 좀 즉흥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해외에 나가신 우리 동포들, 우리 교민들의 위험과도 이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국민을 오히려 보호는 못할지언정 이런 식으로 위기를 더 고조시키면서 다닐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뇌피션 하나만 해도 됩니다. 예. 저는 외교를 갔다 오면 대부분 대통령들은 성과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마이너스는 없어요. 대부분 플러스죠. 근데 나갔어요. 나갔는데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 논란이 터집니다. 그러면 어차피 국내에 복귀하면 가져갈 건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너무 크게 보도가 됐으니까. 근데 거기에 더해서 수해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미 전제가 있죠. 그 나토는 어차피 옵저버 자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외교 다자간 무대에서 어떠한 뛰어난 성과를 단시간에 뽑아낸다는 거는 엄청 어렵습니다. 조율도 안 될 뿐더러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현지에서 급 조달한 배경은 어찌됐든 뭐든 하나 들고 가서 뭐 이슈를 덤든다라기보다는 이 마이너스 된 걸 플러스화 하다못해 제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동선상 멀지 않으니 갔다 오자라고 판단한 배경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건 매우 심각해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저 뇌피셜입니다. 왜 심각하냐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예요. 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 중이죠.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쟁 수행자를 갖다 갑자기 만나자고 얘기한다? 네, 그때부터 전쟁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생각 그렇죠.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옵션으로 가져갔을 거예요. 여기서 아마 옵션으로 가져갔을 거예요. 그 정도로 계획성 있게요? 확인이 안 된 거죠. 제렌스키랑 만나려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 안 됐다. 근데 아마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아마 확인이 된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갔겠죠. 예를 들면. 네네네. 전 그럼 갔으면 저는 뭐가 문제냐면 이 전시 상황에서 가서 만났다고 얘기하면 뭔가 줬을 텐데. 그냥 갔겠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냥 와라. 당신 오면 우리가 좋을 거야라고 생각했겠어요? 뭔가 확답을 했으니까 정상회담이 확인됐을 거 아니에요. 예. 155mm 포탄 아직까지 확인 안 되는 겁니다만 폴란드 통해서 갔다는 거잖아요. 일단 네네네. 이런 얘기가 MBC 보도 다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아직 확인이 안 안 되고 있어요. 됐지만, 네. 근데 젤렌스키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 방어용 무기이든 공격형 무기이든 무기를 원하는 거죠. 네. 저는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진짜 러시아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요. 예. 많은 기업들이 시베리아 러시아 땅을 갖다 많이 사놨어요. 네. 왜냐하면 계속 기후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땅에서는 키울 수가 없잖아요. 곡식들을. 네네네. 저는 앞으로 미래가 또 이것 때문에 다 출렁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와 제가 볼 때 완전 마이너스 외교만 하고 있다. 대통령이 진짜 알아서 마이너스만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한미동맹 강화나 한미일 공조를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처럼 과정이 다 생략된 완전히 그냥 쏠림외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익은 제로 내지는 마이너스인 이런 형태의 외교는 이거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보수의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도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깊지가 않고
너무나도 즉흥적이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푸틴이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크라이나에 샤넬 있다. 유포텐님께서는 우리 공유준 평론가께서 너무 맛있게 드신다고 배고프신가 보다 뭐 이런 댓글도 주셨고요. 제가 언급했던 그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그 마이너스가 가장 큰 게 있는데 왜 그걸 언급을 안 했냐. 그러니까 양평권. 그러니까 양평권도 있고 명품권도 있고 수혜권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갔다 왔다 뭐 이제 이런 의견 동의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뇌피셜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상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갑작스럽고 즉흥적인 거죠. 지금. 너무 즉흥적이니까 이 행보를 어떻게든 한번 해석해 보려고 제가 추측을 한 것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요즘 잘못 오해하면 또 내용 증명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전 일본과의 외교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네. 외교라는 게 최소한 그래도 5대5 정도는 돼야 우리가 똔똔 쳤다고 보는 거고 뭐 7대3 얻으면 우리가 훨씬 좋은 거고요. 네. 근데 일본하고도 외교한 걸 쫙 분석해보고 딱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은 대한민국은 얻은 게 없어요. 빵이에요, 빵. 빵이고 일본만 다 가져갔는데 이것도 뭐 우크라이나나 내지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관계를 이 다자 관계에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우크라이나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얻는 것은 별로 없는 거죠 사실. 아니,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국은 없는 게 없는데 미국은 분명히 얻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얻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보면은 사실은 윤 대통령의 외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예. 한국의 국익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미국의 국익이 중심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기 어려운 일 대행해 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어떤 거냐면은 이건 뭐 제가 약간 웃자는 소리는 아닌데 예, 예. 윤 대통령이 즐겨보는 노래가 아메리칸 파이잖아요. 그 얘기 아메리칸 파이인데 그 얘기 뭐냐면은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한국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파이 한 조각 같아요. 아메리칸 파이, 미국의 51조. 파이 한 조각이다. 51개. 파이 한 조각 같았는데 저는 이겁니다. 윤석열 외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저기 외교 정책의 포커스의 중심이 한국이 국익이 아니라 제3국이 국익의 중심인 것 같아요. 제3국의 국익. 그건 특히 미국 국익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아니겠지만은 예. 저는 감히 그런 이것도 저의 뭐 대피절입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미국에 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실에 그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뭐 윤 대통령이 스파이라는 말씀은 아니고